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여러분과 만나는 방과 후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굉장히 평균 연령을 깎아먹는 친구가 하나 등장을 했어요. 저는 상호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양혜성입니다. 네. 저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TBS에서 주최한 체커톤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저 아직 왜 나왔는지는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누군지만 물어봤어요. 예, 최우수상. 네, 최고로 우수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본인 덕분이라고 생각하나요? 저희 팀이 다 잘했죠. 그래요. 팀 이름이 뭡니까? 그거 아닌데입니다. 그거 아닌데. 네. 친구들한테 그거 아닌데 그러면 친구들이 네 이러지 않나요? 그렇죠. 네. 다 일일이 다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네. 형이 하는 말 중에 한 80%는 헛소리니까. 팩트 체크 대회라고 들었어요. 네네. 팩트 체크를 하는 마라톤이다. 네네. 패커톤이다. 맞습니까? 체커톤이요. 체커톤? 네. 네. 거 봐요. 네. 이런 건 대답해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방송이 틀리게 나가잖아요. 네. 체커톤 대회에서 네. 어떤 방식으로 팩트 체크를 했나요? 프로젝트 기간 동안 카카오톡 채널 운영을 해서 구독자분들에게 네. 하루에 하나씩 팩트 체크된 정보를 보내주거나 운영자와 1대1 채팅을 통해서 제보를 받아서 구독자들이 궁금했던 내용을 직접 팩트 체크해서 알려주는 그런 콘텐츠들을 진행했습니다. 야,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에요. 그죠? 나는 이 나이 때 이렇게 대답 못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이 나이 때 저는 한국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그래서 체크톤 대회 참여하신 팩트체크 꿈나무들을 저희가 한번 직접 온라인으로 모셨습니다. 팩트체크 꿈나무 중에 약간 썩은 나무 하나 끼어있는 것 같은데 미안한데 머리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헷갈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혹시? 일단 어떤 친구들인지 자기 이름 쓴 그 스케치북 한번 다 들어볼까요? 당황스럽네. 외국인 이름이 이렇게 많아? 나나, 엠마, 채은, 여기 뭐야? 켈리야? 좋습니다. 준비됐나요? 오늘은 뭐 시합 같은 거 아니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강연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교 가면 이것보다 200배는 재미없는 강연을 하루 종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방주사 맞는다고 생각하고 또 이 출연자들이 출연자인 만큼 교수님께서 아주 쉬운 주제를 들고 오실지 아니면 자비 없이 평소에 하시던 대로 인정사정 없는 주제를 가지고 오셨을지 한번 직접 알아보도록 하죠. 정준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려운 걸 들고 나왔을까, 쉬운 걸 들고 나왔을까. 거업님 생각하면 쉬운 거 들고 나와야 되는데. 네? 잠깐만. 똑똑한 학생들이 있고, 저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네. 학생이 똑똑하면은. 결국 어려운 거 들고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체할 뻔했어.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상대를 보고 그냥 되게 어설픈 주제를 들고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모든 건 지적 욕구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 예. 오늘의 주제가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짜뉴스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가짜뉴스가 생각보다 어렵다. 하지만 다룰 수는 있다. 근데 어떻게 다룰까에 관련된 그런 이슈예요. 오늘 우리 전문가 학생도 학생이 전문가예요. 전문 학생. 교수님 죄송한데 애한테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긴장된다 이제. 이제 떨려. 질문 이제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죠. 자, 오늘은 과로 없습니다. 네. 마음이 편하다. 준비할 거 왔는데. 되게 아쉬운 척하네요. 적으세요. 나는 구별할 수 있다. 컨닝까지의 이유는 지금. 이걸 또 본능이에요. 그래. 한번 공개해 주세요. 네. 거업님, 네. 절대 워낙 많이 속아봐서 저는 항상 이렇게 제가 기본적으로 남이 잘 안 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망하는 뉴스 보면 일단 믿어요. 그다음에 우리 양혜성 학생. 저는 직접 팩트 체크를 하는데 저희도 진짜 잘 모르겠는 거예요. 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 관심 분야에 따라서 또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 또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전문 분야마다 다르고 기존 지식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렇죠? 해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알게 되고 그래서 일단 세모를 해놨습니다. 네. 유학김님은 저는 이제 당당하게 나가다가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그래서 있을걸? 이거 했어요. 네,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있을걸. 네, 있을걸. 네, 썼어요. 저도 X 했는데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서 찾아보면은 또 저희가 뉴스를 보고 찾아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근거가 되는 뉴스도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일반인이 구별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게 이제 사실 여기다가 뭘 더 붙여야 되냐면 나는 가짜 뉴스를 보자마자 구별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게 더 중요한 정확한 거거든요. 여기서 태도가 갈리거든요.
가짜 뉴스를 보자마자 구별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그다음 더 찾아보는 일들을 잘 안 하겠죠. 제일 잘 속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찾아보기 시작을 하면 이게 의외로 어렵다는 걸 알게 되고 어렵다라고 하는 걸 점점 이제 알아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지도 못한 채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두 개인가요? 첫 번째, 한글날은 한글이 창제된 날이다. 자, 두 번째,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통증이나 이런 것, 열 같은 걸 많이 넣으면 젊고 면역력이 좋다는 증거다. 세 번째, 세계 인구의 다수는 저소득 국가에 산다. 네 번째, 20년간 세계 인구의 극빈층 비율. 여기서 극빈층이라고 하는 거는 한 $2 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극빈층의 비율은 절반으로 줄었다. 거의. 너무 어려워. 상식 퀴즈 같잖아요, 이거. 네. 자, 뭐가 가짜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 가짜 가짜다.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3번하고 4번은 서로 약간 대치되는 내용이에요. 완벽하진 않지만. 네. 저 3, 4번 둘 다 오라 했는데. 앞에는 뒤에 세 개는 맞고 앞에 하나는 요건 좀 틀린 것 같다. 요아킴 씨는 어떤 게 가짜 뉴스가? OX 이렇게. OX. 저도 4개 다 X 했습니다. 거업님 쫓아갔네? 거기 보여요? 이게 가짜 뉴스다 아니다 이걸 판단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근데 이게 대부분은 보면 우리의 상식하고 가까운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긴 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보면 첫 번째는 전혀 아니다. 창제 반포에서 반포일을 기준으로 하긴 했어요. 예. 근데 반포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지. 훈민정음 해례본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9월 상순쯤에 이제 반포했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9월 상순에 제일 끝날이 10일이니까 9월 10일로 일단 하자. 근데 그거를 음력이라고 치면 양력은 뒤집어야지. 그러고서 10월 9일로 뒤집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짐작으로부터 그냥 뒤에서 양력으로 그냥 뒤집는 인위적인 과정까지 연결된 거죠. 두 번째는 대체로 사실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확인되진 않았어요. 근데 전문가들의 견해를 보면 이거는 케바케다. 아직까지는. 네. 세 번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대다수 70% 정도가 중간 정도 소득 국가군에 속해요. 네. 의외로 중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얘기는 4번하고 연결이 되죠. 극빈층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수원도 많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하루에 $2 이하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숫자는 지난 한 10년에서 20년간 절반 이상으로 주는 수치로 나와요. 물론 조사가 정확하진 않지만 경향적으로 보면 극빈층은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풀어보시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이랬던 거야 저랬던 거야 이제 하시겠죠, 그죠? 예.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경향이 있어요. 예. 특히나 3번, 4번 문제가 서양에 나름대로 공부했다는 잘 사는 사람들에게 풀어보게 하면 거의 대부분 틀리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애매하게 판단해서. 애매한 판단 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편견, 고정관념 이런 거. 잘 몰라서도 있지만 그릇되게 알고 있어서 그런 경우가 정말 많다. 체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체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는 미디어가 뭔가 이미지를 잘못 만들어냈거나 과거의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작동하면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이런 걸 교정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리고 가짜뉴스는 이 편견을 파고듭니다. 편견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뉴스들을 만들어내죠. 뭐 이를테면 외국인 혐오라든가 대표적인 케이스 같은 거. 대체로 보면 그럴 법한 것에 기초를 둬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편견에 기초를 두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문제를 다뤄볼까요, 이제? 자, 이게 2017년 4월 3일자 타임지 표지입니다. 타임지는 표지 사진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도 타임지 표지가 역사에서 중요한 장면들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영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Is truth death? 진실은 죽었는가? 이게 아마도 타임지 역사상 사진이 등장하지 않은 글자로만 만들어낸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있었을 거예요. 66년 4월 8일자 Is God dead? 신은 죽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표지를 가지고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신은 죽었는가? 지금은 뭐 별로 잘 사람들이 궁금해하진 않는 얘기인데 예. 이 시대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 막 전쟁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베트남 전하고 연관이 돼 있는 측면도 있지만 중요한 건 케네디의 암살.
과연 이제 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더 이상 아니게 됐나? 미국인의 삶에서? 니체가 원래 신은 죽었다 이랬잖아요. 네, 훨씬 전에. 네. 신에게 의존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이런 얘기죠. 신은 죽었다라는 게. 그게 이제 이런 표지로 나왔는데 이거하고 유사할 만큼 거의 똑같이 쓴 거잖아요. 지금 타이포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진실은 죽었는가? 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이 시점이 2017년인데 어느 시점일까? 저는 너무 기억이 나요. 그냥 그때 트럼프가 막 대통령이 되고 트럼프가 막 가짜뉴스 서로를 공격하고 근거 전혀 없고 그냥 막 난리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선거를 거쳐서 당선이 되고 나서 2017년에 취임을 하고 난 이후입니다. No, it wasn't check out a sex tape. It was just take a look at the person that she built up to be this wonderful Girl Scout. The number of police officers killed in the line of duty has risen by almost 50% compared to this point last year. 폴리트팩트라고 하는 데서 실제로 팩트체크를 해보면 이 사람이 대선 기간 동안 말했던 주요 발언들 가운데 거의 70%가 거짓말로 밝혀져요. 근데 얼굴을 보면 정말 자기가 진짜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미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입에 이제 가짜뉴스를 달고 사니까 언론인들이 이제 그런 거죠. 야, 우리는 진실을 추구할 수 없나? 근데 진실 가지고 뭐가 되는 상태가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했던 편집장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트럼프가 그럼 뭘 믿을까? 트럼프는 실제로 믿는 사실이 있을까? 자신이 하는 말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했을 때 그건 거짓말일까?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걸 사실이라고 만약에 믿는다면 거짓말, 자의적인 해석, 망상, 그러니까 즉 미친 것과 의도적인 거짓말 사이에 어떤 경계가 있는 걸까? 굉장히 비극적이죠, 그죠?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담고 있다고 봐요. 정말 사실이라고 그걸 믿고 얘기하는 거랑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거짓말하는 거랑 차이는 굉장히 크죠. 특히 전자 같은 경우에 사실이라고 믿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거짓말 탐지기 걸리지도 않는다고. 스파이들이 거짓말 탐지기 통과하는 방법이 그거죠. 그거죠. 네. 궁금한 거예요. 트럼프는 전략적으로 그러는 것 같긴 한데 말하다 보면 정말 믿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진 상황을 보여줍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건 구별도 해야 되지만 내가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주 강한 신념으로 진실을 부정하는 상태가 오게 된다면 어떻게 이걸 구제하게 되나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대통령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뭔가 바뀐 거예요. 그죠? 뭔가 새로운 국면이 열린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짜뉴스라고 하는 말이 언제부터 생겨났고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가짜뉴스란 말이 정확한 말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게 구글에서 페이크 뉴스라는 말로 검색이 됐던 그 검색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치솟는 시점. 두 번이 있죠, 그죠? 네. 트럼프가 실제로 이때 대선 과정에서 페이크 뉴스라는 말을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같은 데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8년쯤에 오면 트럼프 자체가 만든 가짜뉴스 수상자, 가짜뉴스라고 자기가 지목한 것들, 이런 거 발표할 때 갑자기 쳐섰죠. No, not CNN, please. Go ahead. The White House has You not don't. responded to the I told you. CNN is fake news. 그러면 이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말이 왜 어떻게 쓰인 걸까? 생각해 보면은 미국에서는 원래 페이크 뉴스라는 말은 그냥 이런 소위 말하는 거짓 정보라고 조작 정보를 얘기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초기에는 가짜인지 다 알면서 보는 뉴스. 약간 코미디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지칭하는 말이었었어요. 풍자 같은 거요? 풍자 같은 거였죠. 네. 근데 적극적으로 거짓말이야 너는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어 라고 말이 쓰이기 시작한 건 트럼프 때입니다. 네. 한 15년 정도 흐르면서 갑자기 의미가 바뀌어서 쓰인 거죠. 자, 우리 뒤에 한번 보죠. 자, 트럼프가 백악관 전화기를 은박지로 싸라고 했다. 킹포일로.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빌 게이츠가 윈도우즈 8.1 업데이트를 이제 실패했다. 굉장히 재미나잖아요. 두 번째 진짜 같아. 네. 저거는. 왠지 진짜 같죠? 네, 그죠? 진짜 같아요, 저건. 첫 번째는 왠지 진짜 같지 않아요? 트럼프는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인용 보도된 케이스거든요. 처음 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인용 보도했고 두 번째는 러시아에서 인용 보도. 근데 이게 원래는 어떤 거냐? 뉴요커라고 하는 잡지가 있거든요, 미국에. 유머란에 게재된 게 보로위츠 리포트입니다. 보로위츠라는 사람이 쓰는 칼럼이야.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 이제 이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뉴스 형식으로 일부러 풍자하는 거야. 네.
그냥 그걸 보는 사람들, 원래부터 보던 사람들은 야, 또 재밌는 유머 했네. 이거를 사실로 착각해서 인용 보도하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상식으로 돼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흔히 밈이라 그러죠, 밈. 어디서 나왔는지가 사라진 채 그냥 정보만 퍼져가지고 날라지게 되면 원래 원천은 그냥 풍자하기 위해서 썼던 유머였는데 누군가에게는 상식처럼 가는 거죠. 이렇게 풍자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으나 이런 건 의도적으로 그냥 일부러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풍자의 의도니까. 근데 소스가 사라진 채 퍼져나갔을 때 얼마나 심각한 가짜뉴스의 위험들이 만들어지는지 예를 들었죠. 그럼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구별해 봐야겠어요. 도대체 뭐가 정말 문제가 있는 가짜뉴스일까? 일반적인 실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오보. 이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것들 한번 봐야겠죠?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016년 9월 17일자에 도널드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가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했다. 근데 이 상황 자체가 웃기잖아요. 황당해요. 약간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인이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그렇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근데 이것도 다른 가짜뉴스와 이거 말씀하신 건 되게 비슷하게 이게 그럴듯했던 상황인 걸로 기억해요. 왜냐면 그 뭐 할아버지인가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계셨나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케냐 트럼프랑 사람. 예, 그 트럼프랑 그 공화당이 그걸 가지고 막 이게 썰을 만들었죠. 그냥 한참 동안. 저는 근데 이거 이후에 이게 사실이 아니다 저렇게 인정하고 난 뒤에 나왔던 뉴스도 되게 웃겼던 것 같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건 사실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뭐 힐러리 측에서 이야기한 거다. 그랬죠. 네,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트럼프라는 사람의 특징이 개성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자야. 내가 보기에 너는 가짜야.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게 진짜야. 내가 인정해주면 진짜야.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가짜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진실을 흐리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런 게. 그리고 권력자일수록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을 조금 더 개념적으로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자, 제가 일부러 가장 단순하게 나눠놨어요. 원래 개념을 분리할 때는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은 두 개입니다. 거짓이냐 아니냐, 허위. 위해라고 하는 게 어려운 말인데 남한테 해를 가할 의도가 있느냐 아니냐. 자, 그러면 허위인 경우와 의도적으로 해를 주는 경우 이 두 가지는 같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가짜뉴스라고 얘기할 때가 이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을 때거든요. 거짓말을 얘기하고 남한테 해를 끼치는 거죠. 그런데 거짓말만 있을 경우 의도가 안 그랬어. 그러니까 의도가 해를 끼치는 의도는 아니야. 뭐 거였다가 알고 보니 50이라더라. 그렇지. 잘못해서 이제 자기가 보기에 50처럼 보이니까 미안해요. 의도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경우에 허위가 이제 의도하지 않은 허위가 이제 있을 경우 있죠. 실수로 인해서 흔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흔히 말하면 오보입니다. 근데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보도를 하는 거는 그래도 오버예요? 그렇진 않죠. 그건 의도성. 그러니까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거짓말을 얘기한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위해성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들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네. 중요한 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건 있겠죠. 그리고 그 이득을 취한다는 얘기는 누군가한테 손해를 끼치는 행위죠. 그래서 아주 강한 악의는 아니지만 손해를 끼치고 이득을 취한 거기 때문에 위해성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정반대로 거짓말은 아니야. 근데 해를 끼치려고 그래. 이런 말을 하는 건 되게 그러지만 일부러 요거는 강의니까 제가 하는 건데 얼굴이 검은 흑인들을 두고 깜둥이라고 부른다고. 그렇죠? 귀가 안 들리는 장애인을 두고 귀머거리라고 부른다고. 사실이에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고 거짓을 담고 있진 않아. 적어도. 근데 뭐가 문제야? 위해성. 해를 입히려고 하는 거잖아.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런 거죠. 근데 위해성이 없는데 듣는 사람한테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를 들면은 나는 안전맹이라는 말을 쓸 때 그 사람을 뭐 굳이 나쁘게 말하려고 쓴 게 아니라 그냥 쓴 구분하려고 말인데. 쓴 경우. 근데 듣는 사람은 그래 내가 다리가 불편한데 네가 나한테 그런 말 쓰니까 내가 상처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말하는 자의 의도성만 되게 중시했는데 요즘 같은 듣는 사람의 어떤 심리, 감수성 이런 게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렇게 소위 말하는 인권 감수성이니 뭐 성별 감수성이니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요즘은 점점 말을 조심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잖아요. 이게 이제 위해성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요즘 뉴스 보면서 조금 상처받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헤드라인에서 외국인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그렇죠, 그렇죠. 예. 특히 코로나 때문에 네. 외국인, 외국인. 뭐 어디 몰래 파티를 해서 막 몇 명 확진자가 생겼는데 알고 보면 한국 사람이 더 많았는데 그렇죠. 그거는 보도가 안 되고 외국인만 보도됐는데 이 외국인이라는 말은 굳이 써야 되나 그렇죠. 싶어요. 왜냐면 스웨덴이었으면 이런 거 쓰면 좀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어요. 외국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문제 별로 쓸모없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예. 솔직히 그냥 사람이지 이게 외국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특별한 더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걸 굳이 붙여. 예. 이런 게 바로 편견을 강화하는 일들이거든요. 예. 자, 근데 제가 양쪽으로 나눈 거는 이쪽은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는 없어요. 거짓말이라도 그냥 낮은 수준의 허위고 고치면 되는 문제야. 불량 정보는 좀 더 문제입니다. 특히나 현대 시대에 있어서는. 근데 이것도 나쁜 건 알아, 사람들이. 이 자체는.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깜둥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그렇죠? 외국인이라는 말도 앞으로는 많이 사라질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혐오에 대해서 감각들이 생겨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중간에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거짓을 섞어 넣거나 거짓을 만들어내는 경우.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가짜뉴스의 핵심은 바로 이건데, 제가 이거를 영어로는 disinform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교란 정보 내지 역정보라는 말을 써요. 교란 정보라는 말을 쓰는 의도는 뭘 것 같아요? 이게 왜 교란을 시킬까? 교묘해서. 의외로 단순해. 근데 맞아요. 네. 교묘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부러 짜놓은 거예요. 발견이 안 되기려고. 의도적으로 짜놓은 거죠. 교묘함이 있어요. 그 결과로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게 만들죠. 역시 우리 거음님이 일치월장. 결국은 어떤 정보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란이 되는 겁니다. 이 디스인폼의 디스가 뭐냐면 정보를 무효화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정보인데 정보 자체를 다 문제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역정보라고 부르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양혜성 학생 이중간첩이란 말 알아요? 혹시 양혜성 학생? 이중간첩? 말 그대로 두 명이래. 두 명? 간첩이 두 명이면 이중간첩? 새롭다. 좋은 해석인데? 멋지다. 이쪽 간첩인 척 하는 간첩이라 해야 되나? 그렇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이중간첩은. A쪽 편인데 B쪽에 가가지고 마치 A쪽을 염탐하는 사람인 것 같이 행동을 해.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일부는 맞겠지만 일부 중요한 부분은 틀려 있겠죠. 그거 가지고 혼란하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현대 스파이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정보와 역정보의 전쟁입니다. 뭐가 역정보인지를 갈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릇된 정보를 믿으면 훨씬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 가지 한번 상황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런 것들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지 한번은 심각성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Now, my valet got the virus, so I had to do my own makeup. I had to resort to a Liza Minnelli TikTok makeup tutorial. 알렉 볼드윈 맞죠? 네, 맞아요. 알렉 볼드윈이 이제 트럼프를 흉내내서 저는 첫 장면을 언뜻 보고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죠. 네, 처음 봤을 때는 그죠? 네. Because I've been treated very poorly. Even worse than they treated Lincoln. I'm sorry, wasn't Lincoln assassinated? I'm not taking questions, Bebop. I'm only telling you the truth. Lincoln would agree. He's probably smiling up at me from hell right now. 어떤 게 제일 위험도가 높아 보이는지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세요. 다 했어요? 네. DBAC, BADC. 우리 양혜성 학생은 저는 BADC. BADC. 둘이 이렇게 편 먹고 둘이 거의 편 먹었네. 네, C는 제일 좀 덜해 보인다. 위험도가. 왜? 보면 트럼프가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보이도록 꾸며놨지만 트럼프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게다가 알렉 볼드윈이 세계적인 배우기 때문에 아는 사람을 좀 쳐다보면 저 사람은 트럼프가 아니라 알렉 볼드윈이구나. 비슷한 의견들이. 네. B가 제일 위험해. 붉은 수돗물 사태는 이슬람 소행. 혐오를 좀 이게 기울려고 하는 헤드라인 같아요. 선입견을 이용해서 두려움을 이용해서 어떤 집단을 아예 공격하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네. 거음님 왜 D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B나 D나 비슷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D가 입히는 피해가 훨씬 더 광범위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간호사들이 실제로 저렇게 행동을 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게 나아가서는 지금 의료 시스템과 방역 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 데미지의 범위가 훨씬 더 클 것 같아서 D를 제일 위험하다라고 표현했죠. 자, 이 부분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일치하고 있는 제일 덜 위험해 보이는 거는 C다. 저도 동의해요. 이건 누가 봐도 명백히 풍자고 풍자가 의도가 있다라는 걸 누구나 알아볼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의도고. 그죠? 여기에는 대부분 다 합치하는 것 같아요. 풍자하고 헷갈리는 게 A예요. 지하실에 숨어버린 바이든. 그죠? 자기는 풍자를 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거는 명백한 조작이잖아요. 똑같아 보이려고 만든 거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걸 의도적으로 교란시키고 역정보를 흘리기 위해서 만든 걸 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제가 볼 때는 경우에 따라서 만약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속는다라면 저는 제일 심각하게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가 이제 B하고 D예요. 네. 이것도 판단에 따라 좀 다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B가 좀 더 위험한데 그 이유는 특정 집단에 대한 과잉한 혐오를 분명히 야기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기존의 혐오를 이용하고 있어요. 사실도 확인이 안 됐어요. 그리고 사실로 확인되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거짓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 근데 애써 보도해. 안 좋은 거거든요. D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했을 수는 있으나 상당 부분은 전체적인 이유로는 코로나가 무서워서일 리는 없고 너무 힘들어서 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것도 간호사 집단에 대한 혐오를 유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위험하고 그다음에 사실관계가 불명확해서 위험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A하고 C를 양쪽에 놓고 그다음에 B하고 D가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정도가 대체적으로 위험도인 것 같아요. 자, 한번 그럼 풍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이제 바로 좋은 풍자, 나쁜 풍자 또는 조심해야 될 풍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혹시 양혜성 학생은 이런 사진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광주 5.18에 관련된 사진 본 적 있어요? 교과서에서만 몇 개 교과서. 봤어요. 네. 이게 진압군. 원래 경찰도 아니라 군대가 들어간 거잖아요. 군대가 들어가서 민주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때려잡은 거라고. 총으로 나중에 쏴 죽이고. 곤봉으로 내려치는 장면이에요. 뒤에 총 들고.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 토지 독재, 건보료, 재산세, 종부세, 이밤중에 9억 초과주택. 9억 초과주택 있는 사람이 제 세금에 얻어받고 있는 거야. 이 중요한 건 뭐냐. 광주로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네. 우리의 역사적 피해를 굳이 말하면 정치적 논쟁거리 정도에 저런 식으로 쓴다? 굉장히 기분이 나쁜 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불량한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풍자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영역이에요. 옛날에는 권력자들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풍자가 되게 약간 용감한 행동이었거든. 그때는 너무나 잘못하는 게 권력자였고 풍자는 그거에 저항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모든 풍자는 탄압받은 만큼 되게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풍자하기가 너무 쉬워진 시대거든.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거 가지고 탄압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욕은 먹더라도. 그러니까 풍자의 방식이 좀 저열해지는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풍자 이거 가지고 뭐 가짜 뉴스라고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상당히 불량하다 이런 식의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는 행동들이다라는 거죠. 다른 풍자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실제 일은 아니에요. 이게 오벌 오피스라 해서 이제 그 대통령 집무실에 이런 콜걸들을 불러다가 도박도 하고 뭐 술도 마시고 뭐 이런 이제 대통령 이런 짓을 집무실에 했다 그러면 되게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풍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사진을 찍어서 유출된 거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네. 여러분들은 근데 이 사진을 딱 처음 딱 보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저도 믿어요. 믿을 것 같죠? 네, 저는 딱 봐도 그냥 트럼프는 진짜 그럴만하다 이 생각. 왠지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긴 것도 굉장히 이거는 아까 알렉 볼드인 수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봐도 헷갈리게 꾸며놓은 사진. 근데 이거는 풍자 사진 작가가 찍은 거거든요. 연출 사진이에요. 그래서 재현 배우들을 써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사진이라고 하는 건 원래 조작의 가능성보다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전제된 매체잖아요. 특히 보도 사진은. 근데 요즘 하도 합성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사진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건 맞아. 의심해야 돼. 하지만 이런 건 사진이라는 형식으로 하는 건 웬만하면 그렇게 좋은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에요. 아무리 풍자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 사람은 이 사진을 자신이 풍자라는 걸 명백히 선포한 자신의 작품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이제 보는 거겠죠. 근데 그 정도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진을 누군가가 퍼서 날랐다고 쳐보세요. 그때부터 문제가 되겠죠. 트럼프가 이런 짓을 했대. 만드는 사람들은 퍼나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퍼나를까는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퍼날러질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풍자라는 형식은 우리가 가짜뉴스로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용인해야 된다. 하지만 풍자라는 형식은 자신이 풍자라는 걸 명백히 알려줘야 된다. 지금의 가짜뉴스의 문제의 심각성은 옛날부터도 나쁜 사람은 있었고 옛날부터도 교란 정보는 있었어요. 옛날부터도 헛소문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더더욱 문제되는 이유는 퍼날해지기 때문에, 퍼날라지기 때문이에요. 즉 생성하고 나서 유포되는 과정의 중간에 이 초록색으로 표현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메시지를 자기가 바꾸고 잘라내고 변형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진 상태예요. 그리고 난 내가 퍼뜨리면 삽시간에 퍼져요. 옛날에 헛소문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가야 되잖아요. 굉장히 느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한 방에 퍼뜨리죠. 유포자와 변형자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생산자는 의도를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유포자와 변형자가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악의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로 넓게 퍼뜨렸느냐 판단하는 기준이 참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현대시대는. 문제가 생산자 때려잡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 부분 또 교육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자꾸 논의해야 돼. 우리 양혜성 학생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예요. 이런 학생들이 학생 시절부터 이런 거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해보고 어려운 거 알고 유포하는 게 얼마나 큰 문제를 가지는지 알게 되면 적어도 자기가 그 일을 하진 않겠지. 내 스스로가 유포자가 될 수 있고 변형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심각한 문제 사례 또 한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하고 관련된 문제인데요. 혹시 이 사건 알아요? 피자 게이트요. 피자 게이트라고? 힐러리를 비롯해서 참모들이 다 함께 피자집 지하에서 아동 성매매를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왜 우리 미국 시민들이 이런 걸 가만히 내버려 두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퍼져서 정의로운 총기 애호가가 총을 차고 가서 총을 막 난사했던 사건이 있었죠. 근데 실제 그 피자집엔 지하실이 없었어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건 그 남자가 진짜 그렇게 믿고 한 쐈다는 거예요. 게 진짜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몇 가지 요소가 있죠. 일단 정치가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정치적 경쟁 과정에서 상대를 음해하기 위한 교란 정보죠, 그죠? 역정보. 정보를 퍼뜨렸어요. 근데 이게 그럴 법하다고 믿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믿은 거는 그냥 멍청한 것 정도라고 볼 수 있지만 총을 쏜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게 정의롭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돼요, 형법적으로. 누군가를 죽이거나 그럴 의도로 총을 쏜 거니까. 근데 앞에 단계, 이 사람을 속게 만든 단계는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지? 너무 어렵다.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윤우 씨한테 저 사람을 죽여라 하고 제 말 듣고 만약에 죽인다면 저도 처벌을 받잖아요. 그렇죠. 살인 교사 혐의가 네, 되죠.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처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존의 살인교사 법으로는 이걸 처벌을 못하는 거죠.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사람이 바보가 돼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못된 놈이 많아져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매체 환경 때문이에요. 매체가 너무 많아졌어. 서로 모르는 방식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서로 다른 인류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뉘고 겉으로는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실제로 속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달라. 소속되어 있는 집단들이. 저도 스웨덴에 있었을 때 많이 느꼈던 거는 스웨덴 인종차별 지지당이 좀 인기 많이 끌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 사람들은 대체 어디서 나지?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주변에는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데 어떻게 50%를 막 말도 안 되는 투표를 끌어오니까 분명히 그냥 주변에 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는 비밀 결사라 그랬거든요. 예를 들면은 프리메이슨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검은 두건 입고 막 어딘가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살인 같은 거 하고 이럴 것 같잖아요. 지금은 물리적으로 안 모여.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누군지 몰라. 그런데 50%를 만들어낼 정도로 어딘가에 숨어서 연결이 돼 있는 거라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에 굉장히 심각한 물결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라고. 우리가 오늘 10대를 초청한 이유도 10대들끼리의 커뮤니티는 굉장히 우리하고 되게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또 20대 되고 30대가 되가 되면
굉장히 다른 속성을 가진 어떤 정치적 의식이나 문화를 가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 결과로 뭐가 되느냐? 우리가 공통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진실이라는 건 없다라는 태도로 연결된다 이겁니다. 그냥 각자 사는 거야. 우리의 공통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 실제로는 힘이지. 누가 더 다수냐 아니냐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탈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가짜뉴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결국 진실에 대한 태도 자체가 되게 모호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로 나가게 된 매체 환경, 사람들의 변화, 그래서 마음의 변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 매체가 바뀐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제 매체 또는 미디어 그럼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유튜브 같은. 유튜브 같은 거. 그렇죠? 네. 예전에는 이런 노래 있는 거 알아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오늘 이렇네요. 요즘은 뭐 TV 나오는 게 여전히 중요하죠. 하지만 유튜브가 제일 중요한 마마 매체일 거예요. 이제는 매스컴이라는 말 자체가 일상적으로 쓰이지 않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네. 너무나 많아지니까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퍼뜨리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규율할 만한 것도 없고 질서도 없어. 지금은 자연스러움이 훨씬 더 강조되고요. 피드백이라고 부르는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시간 댓글 같은. 실시간 댓글. 예. 제가 유튜브 라이브 할 때 처음으로 라이브에서 쫙 뜨는 걸 보는데, 야, 진짜 눈앞이 아연해지더라고.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으니까. 방송이라는 게 반응이 그냥 시청률로 나오는 거. 아, 시청률이 떨어졌네. 아유, 이런 거지. 예. 아, 눈앞에서 바로 반응이 나오는 걸 경험했겠냐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그 댓글 반응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슈퍼챗 유도하기 위한 발언들도 다 있고. 예. 그러고 났더니 힘이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소비자, 수용자한테 넘어갑니다. 주어진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거든. 싫으면 채널 돌려버리면 되고. 확신이 생겨버려요. 수용자나 소비자가, 비전문가가. 누리호 발사할 때. 누리호 발사 가지고 실패된 성공이다 굉장히 얘기가 많잖아요. 커뮤니티 올라오는 건 뭐 다들 전문가야. 무슨. 뭐, 언제서 뭐 인공위성의 그 더미 인공위성이 분리가 되고 3단 로켓이 어떻고. 물론, 일반 아마추어인데도 전문가 수준을 아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그걸 기자들은 전제를 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 이상으로 너무 확신이 강하다 이겁니다. 최근에 이제 무슨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대학생 사망 사건 한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범죄 전문가야. 프로파일러고. 그런 건 전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권한 강화가 너무 된 나머지 집단적으로 최면이 걸려 있어. 검색해가지고 얻은 지식에 불과한데 체계적인 지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지식을 자신의 지식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거부하지 말아야 할 전문가적 견해, 그 다음에 분명히 나보다 뛰어나게 취재한 기자의 사실 확인을 거부해버려요. 탈진실의 핵심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내 관점에서 봤을 때 뭐가 타당해 보이느냐 이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특정 사실이 나왔어. 주눅 들지 않아. 왜? 내가 대안적 사실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중요한 건 이 반대 증거가 타당하냐, 반대 증거가 저쪽 증거에 비해서 훨씬 우월하냐를 따져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반론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 내가 믿었던 영역이 무너지지가 않아. 이런 상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내 커뮤니티에 함께 속해 있던 사람들은 내 말을 그렇지, 믿어줘. 역시 나는 외롭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과 진실 이런 것들을 구별하려고 하기보다는 편을 찾으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만들어내? 반지성주의를 만들어낸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약간 겸손했거든. 좀이라도 더 배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불만이 있어도 약간 죽어주는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네가 뭔데? 대표적인 거. 네, 이거 있잖아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약 올리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영어로는 whatever. 뭐 알겠습니다. 이런 뜻이지 이제 그게. 그러니까 되게 허탈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은 그 whatever. 그 태도가 정말로 일반화되어 있다. 이게 과거처럼 못 배우고 약간 학식이 떨어지는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안 좋은 태도지만 조금이라도 더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인 것처럼 보이는 태도?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태도입니다. 자, 이게 뭐하고 연결될까요? 제가 진화론 예를 들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지적 경쟁이 일어나는 영역입니다. 자,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학설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되는 거죠. 네, 너무 놀랐네요, 지금. 진화론하고 창조론은 그래도 같이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저는
같이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조 이론은 진실인 것처럼 가르쳐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생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 바로 거기에 대한 논쟁이 실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미국 사회에서. 미국은 기독교 중심 사회니까. 이게 1925년에 스콥스 판결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때는 어떤 판결이었냐? 진화론 가르쳤다고 잡아갔던 판결이었어요. 테네시주에서. 그때는 테네시주는 또 특히 이제 굉장히 강력한 이제 그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진화론을 가르친 과학교사가 잡아가둬졌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90년이 지나서 어떤 논쟁이 있냐면 이제는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기본적으로. 대신 창조론을 같이 가르쳐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 가지고 싸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 번 법원에서 논쟁이 됐는데 미국은 주마다 교육 정책이 따로 있고 주마다 법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어떤 주는 진화론만 가르치고 어떤 주는 창조론도 같이 가르치는 주가 있어요. 균형 법령이라고 하는 게 1981년에 루이지애나 주에서 도입이 됩니다. 균형 법령. 진화론을 가르치는 만큼 창조론도 가르친다. 근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과학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연방법원에 이제 계속 제소를 합니다. 거기서 어떤 근거로 제소를 했을까? 이걸 가르쳐야 된다, 균형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은 일종의 표현의 자유죠. 근데 이걸 위헌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종교가 국가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창조론은 기독교의 설하고 그다음에 기독교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진화론과 동일한 입장에서 가르쳐주는 건 종교가 국가 교육의 영역에 침범한 행위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대법원이 손을 들어줍니다. 이 얘기에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종교적 관점에서 창조론을 믿거나 아까 요아킴 씨도 얘기하셨듯이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마치 경쟁하는 과학적인 학설인 것처럼 얘기해 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진화론은 과학의 영역이고요. 창조론은 신념의 영역이에요. 이를테면 종교학에선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과학에서 가르쳐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런데 이게 이제 균형이라고 하는 이름하에서 도입이 되면서 실제로 미국에서 창조론을 과학이라고 보는 입장이 확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과학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 안 당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를 기계적 균형이라든가 균형론의 관점, 하나의 주장이라는 관점에서 동일하게 다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태도에서 탈진실적이고 반지성주의적인 태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과 거짓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과학적 이론과 그렇지 않은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지성주의라든가 탈진실의 행동들인데 실제로 한번 보시죠.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지. 제가 좀 유사한 사례를 찾아봤는데 70년 전에 담배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그 담배가 암과의 그런 연관성이 있다라는 논문이 처음 등장을 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담배 업체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위기다. 연구팀을 지원을 해서 담배랑 암이랑 연관성이 적다라는 논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막 신문에 전면 광고로 막 내세우는 거죠. 사실은 과학의 입장은 어떤 모호한 입장이에요. 담배를 피면 반드시 100% 암에 걸리나? 과학은 절대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확률로 대답하지. 예를 들면 암에 걸렸어 말기암인데 앞으로 4개월 사십니다. 그러면 4개월 딱 초치입니까? 통계입니다. 통계. 통계죠. 사기에 도달한 분들의 지금까지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의 평균 수명이 4개월에서 6개월 사이더라. 그러니까 이건 예측치인 거죠. 예측치. 실제로 그때까지 연구 성과로는 담배하고 암의 100%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거든요. 상관관계는 있지만. 많이 피우는 사람에서 폐암에 많이 걸려. 거기까지 나왔어. 하지만 이 사람이 유전 때문인지 아니면 중간에 석유를 먹어서 그런 건지 반대 증거는 충분히 나옵니다. 분명히 담배를 한 번도 안 폈는데 폐암 걸린 사람 나올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여성분들 가운데 담배 전혀 안 폈는데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안 걸린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과학적인 데이터를 일부러 그렇게 수집한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반대 증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사람들한테 뭘 주냐? 담배 펴도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소송이 걸렸거든, 담배에서.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과학의 문제가 과학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인 과학은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용해서 정치화시키고 편을 가르고 이득의 문제로 바꿔버린 케이스 몇 가지 한번 짚어보죠. Trees fall down after a short period of time, about 18 months. They become very dry. They become really like a matchstick. Because if
we ignore that science and sort of put our head in the sand and think it's all about vegetation management, we're not going to succeed together protecting Californians. Okay. It'll start getting cooler. I wish You just watch. I wish science agreed with you. Well, I don't think science knows, actually. 이런 막 좀 말이 안 되는 거를 믿고 있는 그런 집단을 보면은 많이 쓰는 말이 내 생각이 들리다는 거를 증명해봐. 그렇죠. 아니라는 걸 보여줘봐. 근데 과학으로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똑같은 논리를 엄청 많이 썼어요, 트럼프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든지.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뭐냐? 기후 위기, 온도 상승 이런 식의 문제다. 결국 우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과학자들이 주장하니까 이게 자기 책임이 되는 것 같으니까 트럼프가 그거 뭐 비 안 오고 좀 나무들이 마르면 산불 나지 뭐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과학을 조롱하는 행동들을 한 거지. 원래 이 기후위기 문제를 가장 처음으로 그 전면에 끌어들였던 정치인이 고어라고, 엘 고어라고 하는 미국 부통령이었죠.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책과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전 세계의 기후위기 문제를 알렸습니다. 그때 아까 담배와 똑같은 행동이 일어납니다. 지구온난화에 속지 마라 라고 하는 책이 등장을 해요. 유명한 기후과학자였어요. 그 사람이 뭘 주장했느냐? 지구온난화는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왜 피할 수 없을까? 지구는 따뜻해졌다가 추워졌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비강이 겪어봤잖아. 안 겪어봤으면서도 다 아는 거죠. 그렇지. 이러는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비강이 겪었다 다시 좀 더워진 거 아니야. 아직도 그대로야. 계속 더워지는 거 어쩔 수 없어. 기후위기가 만약에 인간의 책임이면 인간이 책임을 져야 돼. 그렇죠? 인간이 잘해야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석유 들 쓰고 탄소 들 쓰고 이래서 극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만든 문제란 얘기잖아요. 특히 미국이 전 세계 에너지 50%를 갖다 썼었으니까 옛날에. 그랬더니 편한 진실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당신들 잘못 아니야. 지구가 원래 그래. 이 책이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왜? 유명한 기후과학자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기후 위기론자들이 이겼어요. 무슨 말이냐면 과학적으로 훨씬 더 타당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해야 돼. 그래서 근데 내 불편한 짓을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트럼프들을 지지했고 트럼프가 뭘 했어요? 기후 위기 협약 탈퇴해버리잖아요. 지구를 위해서 굉장히 안 좋은 짓을 한 거죠. 즉 과학이라는 이름을 걸고 과학 안의 논쟁인 것처럼 그리고 과학과 신념의 논쟁인 것처럼 만들어버린 두 가지 전선. 굉장히 위험한 전선이고 이게 바로 반지성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짜뉴스가 샘솟는 기생하는 굉장히 중요한 토양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 토양을 바꿔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체커톤을 했던 양혜성 학생은 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회를 진행하면서 생각해 본 건데 가짜 뉴스를 완벽하게 뿌리 뽑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5G라고 많은 정보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중에 가짜 뉴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저희가 그걸 팩트 체크하는 데는 다 6시간씩 걸리고 그렇죠. 예. 팩트 체크된 내용이 더 전파력이 더 약해서 약하죠.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 같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직접 팩트 체크를 하고 이걸 팩트 체크한 내용을 열심히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 게 가짜뉴스를 만드는 게 쉽고 빠르고 더 잘 퍼져. 또 팩트 체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고 더 안 퍼져. 왜? 재미없거든. 그죠? 예. 여기서 이미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근절할 수 있다라고 믿어버리면 실망만 커져요. 중요한 건 가짜뉴스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팩트체크를 하는 버릇을 들이는 거. 한 번이라도 훈련을 받으면 훨씬 낫죠. 스웨덴에 좀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트럼프가 난민을 비난하려고 이게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왜냐? 어제 스웨덴에서 벌어난 일 한번 봐봐. 거기 난리 났어. 막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스웨덴은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이 좀 황당하고 얘는 거짓말쟁이다 막 이렇게 공격하는 건 안 될 것 같아서 어제 진짜 일어난 일을 보여주자. 그런 SNS에서 해시태그 스웨덴 어젯밤으로 이제 진짜 일어난 일을 공유한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스톡홀m 경찰이 만취 운전자를 체포했다. 거짓말을 찾아내서 공격하기보다는 사실로 덮어버린 거구나. 맞아. 재밌는 전략이네요. 이게 또 해시태그 달고 서로 연대가 되니까 이게 가능한 거겠죠. 네. 갑자기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굉장히 의식의 자동 기술 같은 느낌이에요. 네. 자유롭지 않습니까? 링킨 파크가 2003년에 발표한 노래 앨범에
브레이킹 더 헤빗이라는 곡이 있어요. 원래 이 곡은 그 리드 보컬이 마약을 끊기 위해서 만든 버릇을 버려야 된다 내가. 버릇을 깨야 된다. 습관을 깨야 된다. 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알고리즘을 깨는 게 아닌가. 특히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구독 몇 개 해놓잖아요. 내가 유튜브 앱을 켜는 순간 걔네들만 보여. 그래서 저는 그리고 구글이나 유튜브를 쪼아가지고요. 알고리즘을 만들지 못하게. 가끔 공산주의자 같아. 만들지 마. 맞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맞다고 생각한 게 이게 소비자한테 책임을 맡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뭐 무슨 식품 같은 거 거기에 막 안 좋은 재료가 들어가면 그게 대기업이 가끔 그럼 니네 사지 마 이게 안 좋으면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안 좋은 재료 넣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소비자의 책임이지? 근데 매체도 언론도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플랫폼에 어떻게 좋은 정보를 골라 소비하는 게 어떻게 우리 책임이지? 이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생산자하고 거대 유포자가 일단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여전히 그래서 저널리스트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라고 요구해야 되고 플랫폼에게 그걸 걸러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내가 유포자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단계에서 내가 너무 건방지면 안 되고 내가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내가 이걸 나도 모르게 유포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역학조사해야 된다.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심성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봐요. 사회적인 오염의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저는 소외감이에요. 소외감. 노인분들이 가짜뉴스에 잘 빠지는 이유. 소외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내가 주류적 정보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TV는 나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요즘은 유튜브로 몰려가시잖아요. 즉 사회적 소외감이나 사회적 불평등이 불만을 만들어내고 이 불만이 자신의 불만을 해소시켜줄 가짜뉴스를 소비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심성적 토대가 됩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사회가 그래서 불평등을 해결해야 되고 불러들여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배척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백신이 필요하다. 예방이 뭔가 필요하다. 예방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해보죠. 손 씻기, 거리 두기, 백신. 손 씻기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가짜뉴스에서는. 필터 같은 거 필요할까요? 네? 뭐 이렇게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그런 필터 같은 거요? 뭔가 떨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떨어내려면 뭐냐면 내 안에 나한테 굉장히 수많은 그릇된 정보들이 달라붙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거를 떨어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 되도록이면 정보를 너무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보가 많아지는 순간에 그 안에 가짜뉴스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정보 포식증, 과식증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세 번째, 백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가짜뉴스의 파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패턴이 있죠. 그렇죠? 자극성, 파급력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를 아예 무시하거나 아까 이제 스웨덴이 했던 것처럼 아니면 사실로 덮어버리거나 되게 조직적인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국가나 생산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퍼진 그 잘못된 뉴스가 퍼지는 이유는 불안감이거든요. 불안감을 상쇄시켜주는 신뢰감을 주는 정보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백신을 맞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 치료제가 필요하다. 저는 치료제의 가장 핵심을 용기라고 봅니다.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정치인이 뭐 얘기했다? 너 책임지라고 얘기해야 돼.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권력자, 정치인, 전문가, 학자,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용기 있게.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해야 돼. 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그러면서 스스로는 겸허해야죠. 네. 나는 가짜뉴스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없다로 시작해야 됩니다. 저도 내가 아무리 가짜뉴스 전문가고 뭐 저널리즘 비평가고 얘기하지만 언제든 되게 중요한 타겟이 돼서 내가 속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사태를 유보적으로 관찰하면 돼요. 단 일주일 정도만 지켜보세요. 특히나 논란이 되는 이슈가 있다. 그러면 대부분 안개가 걸칩니다. 상당히 많은. 근데 거기에 일단 참전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안에 얽혀 들어가요. 편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끼어들어서 싸우는 게 너무 재밌는 그다음에 우리 온라인 패널들도 질문 한두 가지 한번 받아볼까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에게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팩트 체크가 대중화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요? 탈진실은 무엇이고
수용자의 권한이 강화된 것이 선택적 정보 수용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우리 봉호 학생은 머리만 숙이고 있고요. 네. 자는 것 같아요. 의견하고 사실을 구별하는 법은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체커톤 해봐서 아시겠지만 팩트 체크의 원칙은 검증할 수 없는 주장을 검증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과학은 절대로 신의 존재를 입증하거나 부정하지 않아요. 그건 알아서들 하시라는 거예요. 과학은 자기가 검증할 수 있는 것만 검증합니다. 마찬가지 팩트 체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의견과 사실 중에 의견은 배제하고 사실에 대해서만 검증하는 거예요. 다만 의견을 사실로 뒷받침할 때 그 사실을 검증하자 이거죠. 자, 두 번째로 처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벌은 아직까지는 별로 없어요. 한국에서는 형법에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어요. 남에게 해할 목적으로 출판물이나 방송 같은 걸 이용해서, 미디어를 이용해서 거짓 사실을 스스로 알면서도 퍼뜨린 행위. 근데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형법상의 명예훼손에 관련된 처벌은 지금은 옛날 만들어진 조항이라 현재 사회에 대응을 못합니다. 표현의 자유도 있고 언론 자유도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필요해요. 가장 위험한 수준에 대해서는 가장 강한 책임, 가장 덜 위험한 거에 대해서는 관용.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 합의하면서 나눠가야 된다 이거죠. 자, 우리 새로운 손님들을 모시고 오늘 가짜뉴스 문제 다뤄봤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 해시태그를 보시는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강연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철학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모든 교육자도 교육받아야 된다라는 말. 우리는 스스로 계속해서 교육해야 돼요. 서로 교육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교육이 되는 그런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교복이 되게 예쁘네요. 그죠? 버버리 아니야, 버버리? 버버리 스타일 아니야? 혹시 발음 때문에 모르는 건가? 아, 영어요? 네. 버버리? 영국 브랜드 있잖아, 트렌치코트. 아, 버버리! 그 요즘에 칠판 있어, 없어? 칠판 있어? 무기로 써요? 무기로 써요. 그럼 그 지우는 당번 같은 것도 있어요? 네, 있어요. 한 반에 몇 명 정도 돼요? 저희 27명. 27명? 오,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저 때 한 40명? 그래도? 나 때 60명. 와! 에어컨 있어요, 에어컨? 에어컨 있죠. 자주 틀어줘요? 네, 엄니 정보면 진짜 60명 들어간 반에 있잖아요. 선풍기가 앞뒤로 딱 둘에 있었거든. 그래서 싸움 잘하는 순으로 선풍기 바꿔야 돼. 어머님 앞이었어요. 나 딱 가운데. 싸움 더럽게 못해.